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Thanks God It's Friday입니다. 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시 오늘이 금요일인가 했는데 아니라서 약간 실망도 하긴 했지만 네, 하루 지나니까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어제 댓글 남겨주신 걸 읽다가 좀 빵 터졌는데요. 직함은 전무님이신데 저에게는 교수님입니다. 어떤 분이 계속 댓글에서 오늘도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교수님이라고 이래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문 읽어주시는 거 듣다 보면 잠이 너무 와요. 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조회수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조회수가 또 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 들으시는 분들이 많구나 한데 저는 이 잠이 너무 와요. 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이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서 건지 저도 요즘 밤에 좀 잠이 잘 안 옵니다. 밤이 잘 안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참 잠이 잘 왔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이게 자동으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막 찾아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은 설교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그 설교 말씀도 듣다 보면 내용이 좋아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하나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웜의 심박이 잠을 또 웜의 심박 들으시면서 잠을 잘 주무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서 이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대기성 자금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우리 김동진 님이신데 잘 모르겠네요.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사물을 판단하는 시각이 투자의 관점에서만 보시는구나.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전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주택 문제에 대해 지금 대기 자금이 1,000조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집을 사겠느냐 하는 주장은 논리가 틀렸다 하는 언급에는 주택에 대한 일반 서민의 입장은 잘 모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셔가지고 영끌을 하는 젊은 층이나 주택 구입 자금이 없는 무주택자들, 물론 이 방송이 거주하는 집이 있건 없건 혹은 집 없는 사람은 투자를 통해 집 살 돈을 마련해야 하는 걸 표방하는 곳이라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을 해주셔서 네, 제가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라든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처음에 우리나라 아파트들 전부 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슬럼화 된다.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던 게 다 슬럼화 되니까 저 강남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 저 누가 사겠냐 라고 했다가 보기 좋게 틀려가지고요. 2000년 초에 전세 들어간 지 딱 2년 만에 집값이 더블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때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 모아서 집 못 산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부동산 카페를 들어가 보잖아요. 저도 부동산 카페에 과거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내 집 마련해 보겠다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집값 하락을 주장하면서 살 돈이 없다. 이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 보면 다 비관론자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인기가 많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집이 없는 서름에 집을 내가 또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짜리 전세를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집값이 안 된다는 얘기를 거의 제가 그분 만나고 한 게 한 7, 8년 전에 만나 뵀었는데 그때부터 네, 그 집값 그걸 돈을 깔고 앉는 게 맞냐.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우리 업계에 꽤 그런 분 많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업계가 굉장히 투자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특히나 증권업계에서는 보면 집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라도 사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내가 그 어떤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도 많은데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도 많지만 실제로 그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는데도 이제 안 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 또 가계부채 있고 그다음에 요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집이 없고 집을 안 산 분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로 계속 빠진다, 계속 살 사람이 없다. 그 얘기가 저는 계속 그 의심을 갖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이 이 3대 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하고 채권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보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주식하다가 언제 팔아야 될지 마켓 리스크가 언제일지 몰라가지고 네, 그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계속 귀담아 듣는데 부동산이 급락하면 2008년과 같은 경우처럼 주식 시장도 망가집니다. 예, 근데 어떤 이유로 떨어지나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살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이 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가격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논리로 그동안에 피터 린치도 책에서 얘기했댔잖아요. 주식의 천재 피터 린치조차도 책에서 일반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집이다. 그래서 집부터 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한 채 집을 사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든 주식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계속 뭐 주식 집 살 필요 없어 주식하면 돼가 아니라 그 일반 투자자가 그 주식으로 어떻게 시장이 좋아서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21년도에 제가 쓴 책 투자의 본질에서 그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번 거지. 많은 분들이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돈 벌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실 건데, 네, 시장이 좋아서 번 거고, 그 돈을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 해당되는 21년도에 집값이 약간 고점 치는 느낌이라서 20년대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세요라고 했지만 지금은 집 사면 안 될 것 같고 네, KTNG 같은 그냥 오히려 고배당 주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그 강의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라고 이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 논리에 세뇌가 당해서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좋은 겁니다. 그 상위 1%또 아니면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0%는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본 그 최상단에 있는 이 자본가들의 논리대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가장 주범이 페드예요.
예, 연방준비은행이고요. 그 연방준비은행의 여러 가지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반드시 한 채는 있어야 될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도 활용을 하고 예, 집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무조건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써서 투자 성과를 좋게 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가끔씩 제 무소유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녀도 항상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늘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법정스님이 그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그 글에서 무소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탐욕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경제적 자유, 내 집 마련,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이 월세나 전세 값을 올려야 되는 그 고통,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저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 했냐면 부끄럽지 않는 수준, 네. 자존심 상하지 않는 수준의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그 자존심 상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분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걸 계속 더 벌겠다고 막 했을 때 이제 탐욕이 되는데 그 워런 버핏 선생님은 계속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탐욕스럽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계속 추구인가 보면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그 자체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 투자라는 그건 정신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생활 자체가 되게 검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 행위 자체를 너무 다 모든 투자 행위를 너무 탐욕스럽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 말이 서두에 너무 길었습니다. 자, 금요일이라서요. 뭐 우리가 한 번씩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내 마음 관리와 나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투자 철학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 네, 우리 많은 투자자들 분들을 또 실망시킨 기업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 9,884억 원으로 역대 1분기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역대 1분기 중에서 최대치군요. 영업이익은 1,2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나 늘었네요. 자, 구체적으로는 카카오 그룹 양대 축인 플랫폼과 콘텐츠가 고루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카카오톡하고 모빌리티, 페이 등 플랫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게임, 엔터, 웹툰이 속한 콘텐츠 부문은 33% 증가해서 각각 9,548억 원, 그리고 1조 336억 원을 기록을 했네요. 자,
자, 특히 카카오톡하고 톡 채널 메시지에 기반을 둔 광고 수익과 선물하기를 통한 커머스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요 부분이 핵심이다, 그죠? 카카오톡하고 톡 채널 메시지에 기반을 둔 광고 수익하고 선물하기를 통한 커머스 성장. 알리랑 그 테무 때문에 카카오톡에서도 이커머스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 결제하는 방식이 좀 편해가지고 쿠팡을 좀 자주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카오톡에서 그냥 나한테 선물로 하기로 뭐 이렇게 주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더 성장했답니다. 자, 정신아 대표가 두 서비스를 가리켜서 카카오만이 가능한 관계와 맥락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만의 운동장에서 수익성이 강화되는 사례라고 말했고요. 콘텐츠 분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피코마, 웹툰 중심으로 글로벌에서 양호한 성과를 또 거뒀다고 하네요. 아이유의 월드 투어 등 글로벌 활동이 본격화됐고 피코마도 세계 최대의 웹툰 시장인 일본에서 1위를 유지를 했네요.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올해를 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의 확장 중심 경영 전략과는 결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얘기 나왔다, 그죠? 그동안에 카카오 자회사 보면 거의 160개, 180개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 기사 보면 120개까지 줄였다고 돼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 확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보여줬던 그 확장성은 사실 무시무시했습니다. 카카오 생태계로 끄집어 와서 거기서 이렇게 키우면 어마어마하게 이래 빠르게 클 수 있는 그 엄청난 플랫폼을 카카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카카오 미장원, 카카오 많다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그간의 확장 중심 경영 전략과는 다른 결을 가겠다라고 했고요. 자, 네이버 등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AI 역량에 대해서 정 대표는 파운데이션 모델 LLM 이 자체보다 이를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지가 시장의 관심이라면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서 외부 모델의 적용을 유연하게 검토하면서 AI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현재 AI 서비스 대부분이 채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 공개된 카카오톡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었네요. 안 읽은 대화 요약하기처럼 AI 기반 콘텐츠 추천, 상담 서비스 등을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게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뭘까 보면, 카카오톡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카카오톡 요약하기, 카카오톡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AI 에스커업인가 또 있잖아요.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카카오에서 이 에스커업 통해서 삼성전자 10년간 매출은 어때 하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톡을 쓰면서 바로 그 톡에서 이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이 답변에 대한 수준이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카카오의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분기는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이 났다고 했는데 카카오가 작년에 뭐 문제가 많고 하면서 주주들도 많이 화나고 하다 보니까 그 카카오에서 이제 수익성에 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우리가 카카오에서 무슨 뭐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워드 파일이나 HWP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 받아서 열 때 광고가 뜨고 닫을 때도 뭐 광고 보고 닫아야 되고 그러면서 수익성에 신경을 쓰는구나. 예, 그 느낌은 좀 받았었는데 자, 카카오가 21년도에 5조 9천억 매출입니다. 22년에는 6조 7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7조 5천억 올해는 8조 6천억 이렇게 탑라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21년도에 5,800억 22년도에는 5,600억 그리고 23년에는요 4,60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조 8천억 손실이 났고요. 이거는 일회성 손실이 좀 있었고요. 일회성 손실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체크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재무제표 관련돼서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들어가셔가지고 네,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현금 흐름표 다 나오고요. 21년, 22년, 23년 예,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3년 보면요. 전체 캐시플로우가 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또 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보면요. 20년에 9,700억, 21년에 1조 3천억, 22년에 6,700억, 23년에 1조 3,400억. 영업 현금 흐름은 오히려 23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하나 좀 더 보고 싶으면 이 분기별 이익도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잠깐만, 카카오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주가는 오늘은 0.3% 예,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1.6% 올랐다가 2.4%로 쭉 밀려서 끝났네요. 그리고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있고 지난 10월 27일 그때 37,300원 예, 저점을 기록을 했다가 올 초에 6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47,800원 5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주가는 바닥을 쳤는데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요 이익이 중요한데요. 아까 이 CEO 코멘트는 항상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CEO가 어떤 앞으로의 경영을 하겠는지에 대한 그런 큰 방향성이 나오는데 예, 그 확장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을 친 거는 21년도였었죠. 안타깝게 카카오뱅크 상장시키고 또 카카오 엔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줄줄이 이제 상장시키면서 17만 3천 원 기록을 했다가
예, 쭉 빠져서 17만 3천원이 3만 7천원 갔다가 지금은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많이 회복했잖아요. 뭐 메타, 넷플릭스 다 회복을 했는데 이 자회사 상장권이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경영진의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지난번 뭐였죠? 그 SM 인수했을 때의 그런 굉장히 참 그 정도 법적인 그 옆에서 그 충고해주는 사람도 없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개선을 많이 하면서 실적이 올라오면 지금도 뭐 굉장히 강력한 국민 SNS니까 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GDP 100% 넘던 가계부채 3년 반 만에 90%로 가계부채가 주는 건 또 처음 봤네요. 90%로 줄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가계부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년 6개월 만에 10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빚 거품이 다소 사라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98.9%로 가장 높았다네요. 우리가 1등이에요. 이어 홍콩이 92.5, 태국이 91.8, 영국 78, 미국이 71. 미국 국민들은 학교도 스튜던트 론, 그리고 자동차 살 때도 론, 그리고 집 살 때도 30년 모기지. 또 그렇게 사면서 굉장히 부채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더 많네요. 우리가 100% 가까이 되고 미국이 71.8이네. 자, 한국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 넘게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넘버 원을 4년 넘게 가계부채에서 1등을 하고 있네요.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불명예를 벗지 못한 셈이다. 자,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에 100.5%를 기록하면서 100% 넘었다가 3년 반 만에 처음 90%로 떨어졌고요. 가계빚이 정점을 찍었던 22년 1분기, 그때 105.5%나 기록을 했었군요. 보다는 6.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가계빚이 더 크다는 의미죠. 1년 전과 비교한 비율의 내림폭으로는 홍콩이 마이너스 3.8%포인트, 영국이 마이너스 3.5, 미국이 마이너스 2.8%포인트, 그리고 한국이 마이너스 2.6%포인트로 네 번째로 컸는데 감소폭입니다. 근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의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의미고요. 하지만 안정적인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이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요. 한편 민간 부채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기업 빚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요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요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칩스법 덕에 미국이 2032년 첨단 반도체 생산 2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 2국, 그죠? 물론 메모리에 조금 이렇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메모리라도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K반도체. 자, 2032년에는 10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4개 중 1개 이상은 미국에서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현재 31%인 한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글로벌 점유율은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고요. 현재 31%인데 2032년 되면 한 자릿수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그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8일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를 내고 22년에 0%였던 미국의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미국이 0%였네요. 10나노 이하가. 하긴 10나노 이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TSMC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국이었으니까 그럴 법도 하다 싶기는 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대만에 이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첨단 반도체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네, 그때가 또 대만은 계속 1등이네요. 22년 기준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오직 두 나라에서만 3대7 비율로 생산이 됐습니다. 네, 대만 7, 한국 3.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두 나라 생산분의 일부가 미국, 일본, 유럽, 중국으로 분산이 되고요. 미국 28% 외에 유럽, 일본, 중국도 2032년이 되면 유럽이 6, 일본도 5, 중국이 2로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확보한다고 하네요. 동아시아도 2개국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어진 역량이고 대만의 점유율은 지금은 69%인데 47%로 20%포인트 이상 줄지만 1위 자리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2년에 31%이지만 10년 만에 9%로 줄어든 것으로 봤고요. 미국이 2위로 올라서며 한국은 3위로 떨어진다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포함한 10나노 이하급의 첨단 반도체를 현재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는 26년부터 2나노 및 4나노 반도체 양산이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27년에는 테일러의 지을 제2공장도 가동이 되고 SIA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제조 상당 부분이 화성, 평택 등에서 테일러로 이전할 거라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반도체 칩스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반도체 생산 능력, 캐파 증가율 역시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2012년부터 22년까지 캐파가 미국은 11% 증가하는데 그쳤었는데요. 과거 11년 동안에는. 하지만 이후 32년까지는 10년 동안에 203%, 즉 3배가량 증가를 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캐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칩 생산 능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로
22년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법을 꼽았고요. 자, 미국 정부가 칩스법을 앞세워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자 인텔 등 미국 기업과 삼성전자,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급증을 했고요.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모두 527억 달러를 내걸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칩스법이 없었다면 미국의 점유율은 2032년 8%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네요. 한국 반도체 전체 점유율은 확대. 전체 반도체 시장 내에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2032년에 19%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띄고요. 22년에는 17%였는데 이 보고서는 2032년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중국이 21% 1등이고요. 우리가 19%로 전 세계 두 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네, 여기 중국이 21%나 되는데 최첨단 요 10나노 이하는 아까 중국이 2%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주 이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중가 저가 이런 그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이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배구진의 돈의 세계 첨단 AI 붐 덕을 보는 전통 제조업 주식. 첨단 AI 붐의 덕을 보는 전통 제조업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성인 두뇌는 체중의 2%만 차지하지만 대사 에너지 중 20%를 쓴다. 성인 두뇌가 체중의 2%밖에 차지 안 하나요? 뇌만 따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머리 자체는 꽤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머리 자체 다 합치면 한 20% 될걸요, 그죠? 이 해골, 이걸 해골이라고 하나요? 해골 바가지. 네. 이 뇌를 덮어싸고 있는 해골? 전문 용어가 뭐죠? 네. 해골. 이 뼈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전문 용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AI도 그러니까 이 뇌가 체중의 2%만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 중에 20%나 쓴다고 합니다. 저한테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제가 밥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거의 1시간 내내 천천히 많이 먹거든요. 보통 한 1.5인분 정도 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1인분을 한 15분 만에 먹을 때 저는 한 40분 정도 걸려서 먹거든요. 거기다가 남아있는 반찬이 아까워가지고 그 반찬이 버려진다 생각하면 그게 아까워서 공깃밥 추가해가지고 그 남은 반찬까지 다 먹다 보면 어떨 때 이제 공깃밥 항상 거의 1.5에서 2배를 먹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냐 하는데 주말에는 축구로 온몸을 에너지를 불태우고 주중에는 이 어려운 주식시장 그리고 아침부터 회의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전체의 20%나 또 해당이 되네요. 자, AI의 하드웨어는 데이터 센터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몇
곱절 필요로 한다. 예컨대 일반 구글 검색에 비해서 챗GPT 질문은 전기를 8배나 더 잡아먹군요. 야, 구글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에 삥 요렇게 뜰 때보다 챗GPT 이 질문을 하면 야, 전기를 8배나 더 잡아먹네요. AI가 이미지 하나를 그려내는 데에는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할 만큼 전력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버전에서는 이 사용 횟수를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함부로 막, 우리 최상무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네. 우리 최상무도 챗GPT 갖고 하루 종일 논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하는데, 그 질문할 때마다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한다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AI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 전력 수요가 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AI가 선도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6년까지 3년 동안 2배로 증가합니다. 23년 전년 대비해서 2.2%였던 세계 전력 수요 증가율은 26년까지 지금 3년 동안 연평균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가만히 있자. 오픈 AI가 챗 GPT를 처음 선보인 때는 22년 11월 30일이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새로 일어났고, 이외에도 그 전후에 공급 측면에서는 신재생 전력 발전이 증가했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됐고, 그렇죠. 이들 변화는 주요 국가의 신규 전력망 구축과 노후 전력망 교체로 이어졌다. AI가 가세한 전력 전환과 전력망 수요에 부응해서 이미 득을 본 국내 업체들이 있다. 예, 있죠. 변압기, 차단기 등을 제조해서 상당 부분 수출하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등이다. 지난해 이들 회사의 매출은 21년보다 각각 50%, 59, 그리고 39%나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각각 32배, 2배, 2배로 급증했다. 와, 영업이익이 현대일렉트릭은 32배나 증가했네요. 자,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뛰어올랐다. 세 회사 주가는 지난 2년 동안에 각각 10배, 3배, 5배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첨단 AI가 전통 제조업체의 주가를 밀어올렸다. 이들 회사의 매출이 더 성장할 잠재력은 아직도 크다. 이 전망은 전보다 계속 더 쌓이고 있는 수주장구가 뒷받침한다. 네, 주식이 참 저는 주식이 재밌는 이유가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월봉 기준으로 보통 뭐 40%, 50% 급등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하면서 그 주식의 이유를 급등 이유를 막 찾고, 네, 그런 과정들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는 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주식이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그걸 반영을 해서 주가가 벌써 저렇게 10배, 3배, 5배나 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캐즘 탓은 이제 그만. 아마 전기차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죠? 자, 박철환 서정대 교수님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제작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어두운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는데 특히 배터리 제조업체와 그 후방 산업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LG엔솔은 적자로 전환을 했고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배터리사 임원과 전문가가 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제품은 초기 수요자층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캐즘이라고 부르는 수요 급락이 발생을 하고, 지리학에서는 캐즘은 지각 변동으로 생긴 균열과 단절을 의미한다. 지리학에서도 이 캐즘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자,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캐즘이라는 이 프레이밍은 조지 레이코프의 베스트셀러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에 나오는 코끼리와 같다. 모든 것을 캐즘 탓으로 돌리며 우리 산업이 빠진 현실을 망각하는 게 진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캐즘에 기반을 둔 의례적인 결론은 종종 하반기엔 풀린다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다. 네, 어디서든 투자를 할 때 이 막연한 낙관론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제 스스로 우리가 주식을 사면 굉장히 이 인지 편향이 되잖아요. 네, 편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게 보고 안 갖고 있으면 나쁘게 보려고 하는 이 편향에서 벗어나는 게 투자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캐즘 논리의 인기는 현실 인식 부재와 무기력을 방증할 뿐이다. 현실은 급박하다. 전기차 제작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이 대거 조정이 됐고요. 제조 능력 과잉, 오버 캐파시티로 배터리 제조사들의 재구조화도 절실해졌고,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조금 감축 추세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세계화 같은 환경 변화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역점 사업인 제조혁신 2025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안으로는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밖으로는 유럽 북미 시장에 더해서 동남아 남미 같은 새 시장의 개척 같은 세계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동남아 남미 등에서는 BYD 배터리 전기차 판촉 행사가 소셜미디어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요즘 중국 정책의 흐름을 보면 보조금 정책의 완급 조정으로 옵티멈 나노 에너지 같이 기술력 부족하고 경영 상황 나빠진 배터리 제조사를 시장에서 퇴출했던 2019년이 연상이 된다. 중국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들의 경쟁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륙의 실수라는 밈으로 잘 알려진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 SU7은 제품 수준이 평타를 넘어서 인기몰이 중이다. 싼 가격에 잘 만들면 소비자들은 열광한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가장 두려운 경쟁자는 BYD라며 차별화된 경쟁력의 해답을 종단 간 신경망 기반의 자율주행에서 찾았고, 이에 기반을 둔 로보택시 구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회사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중이다. 우리 전기차 회사들의 혁신이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다. 가격 대비 성능도 아직 고만고만하다. 단기간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캐즘 탓은 그만하고 장기화할지 모를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때다. 네. 예,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해주시는 조언이다,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작년에 그 2차전지가 마지막 오버슈팅, 공매도가 갖고 있던 쇼커버가 쇼스퀴즈가 났었죠. 이 쇼스퀴즈가 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신용 반대 매매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공매도가 갖고 있던 포지션이 계속 올라가면서 담보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오버슈팅 국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그 오버슈팅 국면에서는 분명히 그 주식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한 좀 비난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늦게 막 전기차 예찬론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 그거는 전기차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투자한 투자자가 200만 명이거든요. 그 2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이어스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예, 그러면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인기 영합성의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부쩍 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좋다 얘기한 분은 처음부터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부터 좋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래도 수긍이 되지만 처음부터 좋게 보고 뭐 계속 장기적으로 근데 뒤늦게 뭐 위에서 인기 영합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잘 걸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오래 살면 어떻게 10억 모은 남자가 걱정하는 까닭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시간이 제가 웬만하면 이제 50분은 안 넘기려고 하는데 5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 오래 살면 어떻게 10억 모은 남자가 걱정하는 까닭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 구조 변화에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적정 주가 수준까지도 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때 특집으로 요 기사를 미리 해서 녹화를 해놨다가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험의 신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